반갑습니다. 예. 야, 경제학 담당하고 있는 박태천입니다. 예. 여러분 내년 대비하시죠? 예. 아직 1차 시험이 안 치러져가지고 6월 달에 올해 1차 시험이 치러지는데 막 밀려가지고 여러분들은 내년 대비하시는데 한 10개월 남았습니다. 10개월이 긴 게 아닙니다. 지금 짧아요. 그죠? 경제학만 하는 게 아니고 1차 과목 5개 과목을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10개월 나누기 하면은 5과목으로 나누면 2달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이제 조급하게 되는데, 어찌 보면은 또 그 시간이 5월달부터 시작하시면 보통 이제 빨리 시작하는 것이고 7월달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5월달부터 하면은 7월달부터 시작하시는 분에 비해서 조금 여유롭습니다.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열심히 하시면. 여기 전공자 계십니까? 경제학 전공하신 분? 안 계시고. 그러면 경제학 기초 다 들었습니까? 경제학 기초 동영상으로 되어 있는데 듣고 오셨습니까? 그래요? 전부 다? 들으셨어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반복 의미가 있죠. 물론 뭐 이 경제학 기본 이론에서도 기초에서 한 내용을 다 하겠지만은 반복을 해야 더 좋습니다. 보통 이제 경제학 강의 듣는 분을 내가 모니터링 해보면은 비전공자로서 경제학 한 번 들으면 이해도를 100%로 해가지고 이해도를 5%밖에 안 보고요. 한 번 들을 때 경제학 이해도가 5% 되는데 두 번째 경제학 듣는다. 두 번째 경제학을 들을 때는 이해도가 50% 됩니다. 그만큼 확 뛰어버려요. 반복을 하는 게, 자주 반복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비전공자들은 경제학 기초를 반드시 듣고 오시면 훨씬 더 좋죠. 어차피 경제학 이론을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2번, 3번 반복적으로 내년 시험 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 기초를 듣고 오시니까 내가 물어본 게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시간이니까 경제학의 그 효율적인 우리 간평사를 위해서 효율적인 학습 방법, 고득점 방법을 조금 설명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득점 방법이죠. 한 10개월 공부해가지고 고득점을 받기 위한, 고득점은 한 80점 정도, 80점 이상이 고득점입니다. 80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학. 우리 간평사 경제학 객관식 수준이 어떻는가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객관식 시험 중에 가장 고난도입니다. CPA 기출문, CPA 경제학하고 거의 쌍벽을 이룹니다. 그 정도로 가장 고난도입니다. 객관식 시험이 우리 간평사가. 우리 이제 객관식 시험, 경제학 객관식 시험을 치는 데가 이제 뭐 CPA, 간평평가사, 뭐 보험계리사, 공인노무사, 7급 공무원, 뭐 이런 쭉쭉 있는데 가장 고난도로 출제되는 곳이 우리 간평사하고 CPA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중에 이제 그 국회 사무처 공무원 시험이죠. 공무원 중에도 이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좀 수준이 낮고
국회 사무처 공무원 시험에 경제학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간평사나 CPA나 수준이 맞먹습니다. 그 세 종목이 제일 고난도로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두세요. 앞으로 기출문제 같은 것도 많이 보실 거 아닙니까? 우리 간평사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학 시험에 기출문제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회계사, 간평사, 국회 사무처 공무원 시험 이 세 개가 수준이 제일 높아요. 객관식 시험으로서. 그 밑에 이제 보험계리사 시험, 공인노무사 시험, 7급 공무원 시험, 일반 공무원 시험 이렇게 이제 수준이 좀 낮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하여튼 뭐 최고 난도의 경제학 시험을 여러분 대비하신다 보면 됩니다. 네? 너무 겁을 드리는 겁니까? 근데 그 시험을 잘만 대비하면 80점 이상 딸 수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경제학은 이제 여러분 잘 아다시피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이렇게 세 가지 학문입니다. 원래는 이걸 다 통틀어서 경제학 원론이라고 해요.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이렇게 세 가지 학문입니다. 우리 책에 이제 3장부터 7장까지가 미시경제학이고 8장부터 15장까지가 거시경제학이고 마지막 장 16장이 국제경제학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 책의 1장은 경제학 기초고요. 1장은 경제학 기초고 2장은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한 뭐 미시경제학이든 거시경제학이든 국제경제학이든 이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한 도구를 배우는 장입니다. 경제학 분석을 하기 위한 도구 5개 있어요. 5개. 이 도구에 대해서 5개를 철저히 배우는 장이 이제 2장이고요. 우리 책에 이제 2장이 미시경제학에 편제되어 있지만 2장은 미시경제학이 아니고 도구장, 경제학 분석의 도구를 배우는 장이다. 오늘 주로 이제 2장을 공부하실 건데 2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장을 철저히 공부 안 하시면 도구를 모르고 총 없이 전쟁터에 가는 겁니다. 총을 딱 이제 갖추고 전쟁터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 2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근데 출제 비중은요, 우리 간평사는 미시경제학에서 이제 50%고요, 거시국제 합해서 이제 50% 출제가 됩니다. 20문제를 보면 돼요. 출제 경향은 미시경제학에서 20문제, 거시국제 합쳐서 20문제, 이렇게 딱 그렇게 맞춰서 출제하는 것 같아요. 대충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가 여기 미시든 거시든 국제경제학이든 계산 문제가 20개 이상 출제가 됩니다. 반 이상 출제되죠. 20문제 이상이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 문제를 피해갈 수 없는데 계산 문제를 철저히 대비해야 고득점이 됩니다. 계산 문제는 여러분이 뭐 잘 알다시피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푸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 점수 따기 힘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1교시에 뭐 칩니까? 민법, 경제학, 부동산 원론 이렇게 치거든요. 부동산 원론이나 민법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데 경제학에 많이 걸려버려요. 시간이. 이 경제학에서 계산 문제를 잘 못 풀고 시간 걸리고 하면은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1교시에 세 과목을 치버리니까 경제학에서 시간 막 허비해버리면 다른 과목의 점수도 낮게 나옵니다. 예. 경제학은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참 이 계산 문제를 어떻게 정복하는가가 바로 고득점의 길이다, 이리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더 이제 구체적으로 경제학을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해야 될까?
자, 첫째로 강조하는 게 계산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강조됩니다. 대비. 요것만 잘 대비되면 여러분들이 80점 이상 따는 데는 무난합니다. 계산 문제만 잘 대비되면 무난하단 말이죠. 계산 문제가 한 30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30가지 유형에서 막 이리 내고 저리 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30가지 유형의 계산 문제를 철저히 달달달달 외워버려야 돼요. 근데 뭐 처음부터 외워지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가장 중요시하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예? 경제학의 계산 문제가 중요해요? 이론 문제가 중요해요? 계산 문제가 중요합니다. 계산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어떻게 대비하냐. 뭐 오늘도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올 건데 계산 문제를 물론 이제 빨리 풀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빨리 풀어야 이제 되는데 뭐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한 이제 수학적 기초 이런 거는 뭐 우리 경제학 기초에서 약간 이야기했고 또 물론 기본 이론에서도 경제학 기초 그 수학적인 기초를 다 설명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수학적 기초 지식이죠. 그런 거 다 하는데 그런 거는 뭐 이제 기본이고 일단 계산 문제를 빨리 푸는 내가 아무리 연구해도요 빨리 푸는 게 최고인데 빨리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를 다 외울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 아까 내 30가지 유형이라 했는데 한 가지 유형도 이리 내고 저리 내고 하면은 뭐 10가지 이상씩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뭐 그걸 다 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30가지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빨리 푸느냐 내가 연구해 본 결과 그 계산 문제의 배경 이론이죠. 요거를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같은 문제라도 이리 내고 저리 내고 한 거를 다 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도 외우지 말고요. 똑같은 계산 문제가 안 나옵니다. 똑같은 동일한 계산 문제가 안 나온다. 예를 들어서 300문제 계산 문제 쭉 내놓고 요 안에서 낸다. 이거 아닙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아주 다양하게 출제가 돼요. 계산 문제. 그래서 그 다양하게 출제되는 걸 다 풀기 위해서는 그 배경 이론, 그 계산을 하기 위한 배경 이론을 철저히 이해를 해주는 게 계산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지름길이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배경 이론을 철저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을 다 이해했다. 그럼 이제 계산을 문제를 한다. 아, 이렇게 계산되는 거다. 그래서요. 그냥 눈으로만 숙지하고 가면 안 되고 반드시 계산 문제는 몸으로 체득을 해야 돼요. 체득을. 그래야 빨리 풀리집니다. 그 시험장 가서 그 긴장되는 시험장에 가가지고 계산 문제를 빨리 풀어내려면 몸이 알아야 돼요. 몸이 알아야 빨리 풀리거든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직접 연습장에 풀므로써 한낱 그 이름 사칙연산 계산 더하기 빼기 계산 문제라도 반드시 연습장에 직접 풀어봄으로써 몸으로 체득해야 됩니다. 체득해야 됩니다. 체득. 몸으로 익혀야 됩니다. 계산 문제를. 네? 그래야 시험장에 가서 계산 문제 딱 읽죠. 문제를 쫙 읽죠. 계산 문제다. 이 계산 문제다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이게 문제 읽어가면서 그 방법이 나와버려야 됩니다. 문제 읽어가면서 풀어 들어가야 돼요. 문제 다 읽고요. 이거 어떻게 풀지 이거?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시간 나가버립니다. 그만큼 몸이 익혀져야 되니까 연습 문제는 계속 이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철저한 그 배경 이론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문제를 더하기 빼기 미분 뭐 이렇게 하고 뭐 함수 어떻게 넣고 연립하고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몸으로 체득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실전에 가서 빨리 풀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한 문제가 30분에 풀린다. 이거 한 문제 푸는데 한 30분이 풀린다 하더라도 30분을 소요하면서 풀기 바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20분, 10분, 5분,
2분 이렇게 짧게 계속 이제 더 빨리빨리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거듭해야 됩니다. 예. 이게 제일 관건입니다, 여러분. 경제학의 고득점을 따를 수 있는 차선 관건은 계산 문제라는 거죠. 요 20문제 정도 출제되는 요 계산 문제를 얼마나 잘 정복하느냐가 그 경제학 고득점의 관건이다. 나아가서 1차 합격의 관건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 5과목 중에 까락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과목 아시죠? 경제학하고 회계학입니다. 회계학은 이제 2교시에 치는 거니까 따로 이제 대비하시고요. 1교시에서는 경제학 때문에 까락 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산 문제를 잘 못 풀어서 그래요. 계산 문제를. 이론 문제는 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계산 문제가 20문제 이상 나오고 어려운 문제는 계산 문제다. 이론 문제는 쉽습니다. 이론 문제는 쉬워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론 문제는 쉬우니까 대충 하면 다 맞춰요. 거의 뭐 이론 문제 20문제 중에 15문제는 간평사 대비하신 분들은 다 맞춰요. 근데 경제학 계산 문제 20문제 중에 10문제 이상을 맞춰야 되거든요. 10문제 이상을. 요거 10문제 이상 못 참으면 이게 고득점이 불가능하고 1차 합격에도 먹구름이 들이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계산 문제를 제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한 달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10개월 동안 훈련하는 겁니다. 10개월 동안. 2장부터 계산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계산 문제 하나씩 나오는데, 오늘부터 내년 2월까지 훈련을 거듭해야 됩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이제 계산 문제를 이제 빨리 풀 필요는 없고요. 한 30분이 풀리더라도 푸는 식으로 하고, 그 전에 그 배경 이론을 철저히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안 와닿을 겁니다. 안 와닿는데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와닿을 겁니다. 이 배경 이론을 모르면 문제를 약간 계산 문제 약간 변형돼서 출 때면 못 풉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이리 내고 저리 내고 변형해도 이렇게 다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책의 기본서에 예제가 나와 있거든요. 예제가 나와 있는데 예제가 계산 문제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예제가. 우리 책에 예제 제일 처음 나오는데 6페이지 한번 보세요. 6페이지. 6페이지부터 바로 예제 나오죠. 여기 이제 기회비용 계산 문제인데 요것처럼 책에 이제 예제 풀이가 나오거든요. 예제하고 풀이가 바로 나오는데 예제가 전부 다 계산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 예제 같은 건 내가 수업 시간에 풀어드리는 것도 있고, 이제 아주 쉬운 것들은 여러분 스스로 풀어볼 수 있도록 제가 안 풀고 넘어가고 이렇게 할 겁니다. 치사 선택해서 풀 건데 예제를 뭐 전부 다 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거는 내가 풀고 어떤 거는 안 풀고 넘어가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복습할 때 예제 문제는 무조건 다 풀어야 됩니다. 이 계산 문제 제일 중요한 거다 이거. 배경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계산 문제를 직접 연습장에 풀면서 몸으로 익혀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한 번 풀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내년 2월까지 계속 훈련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그 계산 문제 이제 우리 책에 있는 거는 예제가 있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5, 6월달 기본 이론 공부할 때는 책에 있는 예제만 계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객관식 연습 객관식 문제 들어가죠? 객관식 책에도 계산 문제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럼 계산 문제 또 터득하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계산 문제를 제일 중요하게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요새 출제 경향 봤을 때 100% 출제되는 문제. 100% 출제입니다. 100%. 반드시 출제되는 겁니다. 반드시. 요거보다 여기 더 중요해요. 100% 출제되는 문제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계산 문제가. 요거 두 번째 중요해요. 100% 출제되는 이론이 두 번째 중요한데, 요거는 5개 이론인데요. 첫째가
우리 2장에 나옵니다. 2장에 수요 공급 변화, 요거 오늘 2장에서 배울 건데요. 요거 100%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서 나오는 완전 경쟁 시장하고요, 불안정 경쟁 시장의 특징, 비교, 요거 5장에서 배울 건데요. 요거 100% 출제됩니다. 완전 경쟁 시장하고 불안정 경쟁 시장이 나오는데 그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 그 다음에 7장에 나오는, 이거 적어두세요 지금. 100% 출제되는데, 100% 출제된다는 거는 우리 여러분 대학교에서 오픈북 시험이죠. 오픈북 시험. 이거 낸다. 이거 2장에서 출제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7장에 나오는데 외부 효과. 외부 효과라는 게 일단, 그 다음에 또 7장에 나오는 정보의 비대칭성.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나오는 환율 이야기. 이 5개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여기서 한 문제씩만 나와도 5개 아닙니까? 그러면 한 파트에 2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 5문제 이상 출제돼요, 여기서. 반드시 요새 출제되고 있다. 모든 경제학 시험에서 보니까 이 5개 이론은 무조건 출제가 되고 있더라. 그죠? 그럼 뭐 엄청나게 중요하게 공부해야 되죠. 이론인데, 물론 이 안에도 계산 문제 낼 수 있습니다. 계산 문제는 따로 어디에서나 나올 수 있어요. 계산 문제는 뭐 어디에서나 나올 수 있는데, 그 뭐 계산 문제는 따로 하니까 이론만 이렇게 보면은 여기 5개 이론은 반드시 출제가 되고 있다. 그 다음 3번째, 기타 출제 가능성 높은 이론. 여기 이제 내용이 많은데요. 요거는 이제 테마별로 정리를 하면은 경제학 원론에서 이제 전통적 중요한 이론. 야, 경제학 원론 공부하는데 이 이론을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데요, 이 이론은. 이런 전통적으로 중요한 이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또 많이 출제됐냐면 시사 관련 이론. 시사 이론. 이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불황이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다. 지금 세계적인 코로나 때문에 세계적인 경기가 불황 아닙니까? 그러면 불황에 관련된 이야기. 이게 시사 이론이란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이론, 경제학에서 신이론. 요거는 몇 개 안 되는데, 요렇게 이제 테마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요거는요, 제가요, 수업 시간에 강조해 드립니다. 수업 시간에 강조해 드릴 테니까, 요거 반드시 체크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뭐 제일 중요한 거니까, 계산 문제는 또 예제로 나와 있으니까 다 이제 표시될 것이고요. 요거는 이미 다 적어놨잖아요. 요거. 5개 이론. 요거는 100%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테마별로 이야기해 드렸는데, 이거는 수업 시간에 그때 강조해 드릴 겁니다. 그럼 요거는 책에 반드시 별표를 하든지 해서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있죠. 계산 문제. 그 다음에 요 5개 이론과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전통적 중요한, 여기 내용이 많아요, 이게 내용이 많은데, 요거하고 시사이론, 신이론, 이런 거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니까 별표해 놓고, 여기서 몇 문제 나올까요? 요 세 파트 합쳐가지고 몇 문제 나오냐? 35개 이상입니다. 우리 40문제 중에 35문제 이상이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이미 계산 문제는 20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요거 5개 나온다. 25개. 여기서 10개. 35개. 네. 5개 정도는 여기 포함될 수도 있고, 뭐, 아닌 데서도 나올 수 있는데, 그 5개는 뭐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죠. 네. 요거 이제 중요시하고, 요 세 파트 중요시하고요. 그럼 기타는 요거 아닌 부분 있죠. 요 세 파트가 아닌 부분.
그 외의 부분은, 그 외의 이론은 어떻게 공부하시냐? 이걸 공부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경제학은 연계되어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중간에 빠지면 강론이 아닙니다. 경제학은 1장부터 16장까지 다 연계되어 있어요.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론으로 탁탁탁 떨어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연계되어 있으니까 이 파트가 아닌 부분을 건너뛸 수는 없는데, 근데 깊이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깊게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 외의 이론은 그냥 기본 개념만 잡고, 그 다음에 용어만 좀 이해해 줍니다. 용어만 좀 이해해 주면은 이 파트에 들어갔을 때, 이 집중적으로 공부할 때 지장이 없거든요. 이 파트는. 그래서 이걸 치사 선택을 잘 하셔야 돼. 우리가 경제학을 수험 공부를 하다 보면, 저도 수험 공부를 해봤지만 수험 공부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전부 다 하려고 해요. 전부 다. 이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치사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하게 출제되는 부분, 요 부분 들어오면은 내가 완벽하게 공부하고, 아닌 부분이다. 이거는 내가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충 이해만 하고 용어만 좀 익히고 가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열심히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거를 잘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수험 공부란 그거죠. 우리 경제학이 대학교의 경제학 강의가 아니고, 요 수험 경제학은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10개월 정도 공부해서도 고득점을 딸 수 있는 겁니다. 학문적으로 경제학을 하자 이러면 몇 년, 10년 공부해도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수험 경제학은 여기 가능하단 말이죠. 이렇게 치사 선택을 잘 해서 공부하면은.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강조해드린 거 끝까지 생각을 해 두십시오.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요. 요거만 나중에 책에 이제 제가 요거 중요합니다. 신이론입니다. 시사 관련 이론이다. 이거는 전통적 경제학이 중요한 이론이라면 이제 책에 표시해 주세요. 책에 표시 안 돼 있잖아요, 이거. 표시해 줍니다. 요거는 이미 이제 표시 다 돼 있고요. 이거 제목까지 다 적어 놨네, 이거. 제목까지 다 적어 놨고요. 계산 문제는 뭐 전부 다 중요합니다. 계산 문제는. 예제로 나와 있잖아요, 예제로. 예제로 나와 있는 건데, 전부 다 중요하고요. 여기 있어요. 그 파트 들어가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 파트에 들어가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만큼 공부해야 되다. 물론 그건 불가능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수준까지, 여기 나와서 설명할 정도까지도 완전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 정도 돼야 돼요. 대충 이거는 너무 어려워서 외우고 가자, 그냥 외우고 가자. 이게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근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건 내가 모르겠는데 대충 외우자, 그냥. 이거는 실패의 지름길이니까 잘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이해됩니다. 그래야 우리 최고 난도의 우리 경제학 시험, 간평사 시험을 대비할 수가 있고요. 고득점을 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오리엔테이션 하고 바로 이론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장 한번 펴보세요. 경제학 기초. 경제학 기초에 이제 이러면 5페이지 보시면 기회비용이라고 나오죠. 기회비용. 요거 이제 1장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아닙니까? 기회비용. 자, 요거 공부해. 요거 계산 문제도 출제가 되니까. 기회비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기회비용은 그냥 번역하면요, opportunity cost로 이제 포기한 것의 가치거든요. 개념은 쉽습니다. 포기한 것의 가치,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고요. 그럼 왜 포기하는 게 생기냐? 희소성 때문에 나오죠. 우리가 희소성 법칙도 그 위에 있지만 다 알고 계시잖아요. 희소성 때문에 포기하는 게 생기고요. 무슨 행위를 했을 때 포기한 것의 가치가 기회비용입니다. 그리고 희소성도
경제학에서 말하는 희소성의 원칙, 희소성의 법칙이 절대적 희소성입니까? 아닙니다. 상대적 희소성입니다. 그리고 경제학에서 말하는 희소성 때문에 모든 경제 문제가 발생하고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상대적 희소성이지 절대적 희소성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있잖아. 물이 희소제입니까? 희소제 아닌 자유제, 희소제 아닌 걸 자유제라는데, 그 희소제입니까? 자유제입니까? 물이 사람마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상대적 희소성이다. 그러니까 물을 아무 때나 구할 수 있고, 물이 부족하지 않는 사람은 물이 희소제가 아니지만, 내가 물을 구하려고 하는데 목말라 죽는데 지금 물을 막 구하려고 하는데 물이 없어요 내가.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물이 희소제입니다. 이게 이제 상대적 희소성입니다. 자기 욕망에 비해서 부족하면 무조건 희소제입니다. 알겠죠? 그거 좀 체크하시고. 하여튼 희소성 때문에 기회비용이 포기하는 게 생기고, 그게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이 경제학에서 쓰는 비용이 기회비용입니다. 나중에 이제 회계학 비용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도 됩니다. 일단 경제학에서 쓰는 비용은 전부 기회비용입니다. 경제학 책에 나오는 비용은 전부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 그래서 경제학에서 왜 이 기회비용을 쓰냐면은, 이 기회비용이 오히려 그 행위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여러분 노트에 있으니까, 책에 있으니까 적을 필요는 없겠죠. 책을 딱 보고요, 아니 우리가 필기 같은 거는 다 하시면 좋은데 필기하다가 제 설명을 못 듣습니다. 이게 더 손실이에요. 제 설명도 다 듣고 필기도 다 한다면은 그야말로 금상첨화겠지만 그게 어렵거든요. 실제로 그림도 나중에 그리고 이러면은, 그림 그린다고 제 설명을 다 듣지도 못하고 이러면 그거는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제 설명을 다 듣는 게 중요하고요. 필기 같은 거는 책에 있는 거는 필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책에 없는 내용이 강의가 된다, 그런 거는 옆에, 책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면 돼요. 꼭 제가 따로 노트를 만드시오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합니다. 예? 책을 노트로 만들면 되잖아요. 책을. 그러니까 꼭 따로 이게 노트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또 노트를 만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학습 방법이죠. 더 노트화 시켜가지고 짧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그것만 쫙 보는 그런 학생들도 계신데, 그거는 자기 나름대로 하시면 되고요. 나는 그걸 꼭 노트를 만드시오 이렇게 강조는 안 합니다. 안 만들어도 되고 책을 그대로 하고요. 책에 없는 내용이 강의되면 옆에다가 쭉 적어 놓고 이러면 됩니다.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설명을. 나중에 보시면 이 기회비용이 그 행위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이제 기회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념은, 자, 마지막에 우리 책에 이제 5페이지 제일 밑에 이제 개념이 나와 있는데, 이제 나중에 시장의 가격이요. 자, 이거는 실제 시장 가격이잖아요. 프라이스 약자인데, 시장의 가격이 그 재화의 기회비용하고 같아서 거래되고 있다. 이건 실제 시장 가격입니다. 가격인데 이제 그 재화의 기회비용이 있다. 그래서 그 재화의 기회비용이 100원인데, 시장에 실제 거래되는 가격도 100원이더라. 그러면 이 기회비용 요놈이 그 재화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거든. 그럼 이제 가격도 100원으로 형성돼서 거래되거든요. 그러면 이 재화는, 이 시장은 완벽하게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만약 시장 가격하고요 그 재화의 기회비용이 틀려져 있다. 그 재화의 기회비용은 100원인데 시장의 가격은 200원으로 거래되고 있어요. 기회비용은 100원인데, 그럼 이거는 가격은 왜곡된 가격이란 거죠. 이런 시장도 있는데, 이런 시장은 비효율적인 시장이다.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요건데 아예 미리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나중에 이 진정한 가격하고 이제 비교하는 기회비용은
한계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한계 기회비용. 이미 지금 나중에 그 한계 비용은 나중에 공부하는 용어인데 이미 여기 적어 놓으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요. MC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MC 이렇게. 아직 모르겠지만 마지널 코스트거든요. 마지널 코스트인데 한계 비용인데 이게 거지와의 진정한 기회비용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경제학 기초 다 듣고 오셨으니까 약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계 비용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죠? 경제 기초에서 한계 비용 뭐 좀 이제 더 자세히 공부하시면 됩니다만은 요거는 그냥 우리 MC라고 적어놓으세요. 그냥 MC. 이제 MC 몰라도 돼요. 나중에 공부하니까. 그냥 지금은 기회비용하고 가격이 같다. 그럼 효율적인 시장이다. 기회비용하고 가격이 틀리다.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시장이 이런 시장이 되고 어떤 시장이 이런 우리가 이제 완전 경쟁 시장 있죠. 완전 경쟁 시장 이제 이거 현실에 없습니다. 근데 이론에서만 존재하는 시장이에요. 이론에서만 경제학 원론책에만 나오는 시장인데 이 완전 경쟁 시장은 여기 달성돼요. 그래서 효율적 시장의 이상형이고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시장 전부 다 불안정 경쟁 시장인데 불안정 우리 독점이나 과점이나 이런 게 불안정 경쟁 시장인데요. 불안정 경쟁 시장은 전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불안정 경쟁 시장은 전부 비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뭐 개념이니까 쉽고요.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 6페이지 가시면 이제 계산이 나오는데 구체적 계산 방식이 나와요. 이제 여기서는 일반 사례 계산 문제입니다. 자, 일반 사례를 주고 요 경우에 이 사람의 기회비용이 얼마냐? 기회비용을 계산해라. 요거 이제 오늘 계산 문제 처음 나왔어요. 지금 출제자가 이제 문제를 줄 거 아닙니까? 사례형을 우리 책에도 그 예제나 Q&A 문제처럼 이길동군 해서 예제 뭐 엄청나게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죠. 이런 식의 경우에 이 사람이 기회비용을 추산해라. 요거 계산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대비하는가. 예. 자, 기회비용 계산 문제 나왔어요. 출제자가 자 이렇게 냅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 A 행위도 하고 싶었고 B라는 행위도 하고 싶었고 보통 2개 주든지 3개 주는데요. 3개 주겠습니다. C 행위도 하고 싶었다. 욕심 같아서는 다 하고 싶었다. 근데 시간 제약상 혹은 소득 제약상 B와 C는 못하고 포기하고 A만 하게 됐다. A 행위만 하게 됐다. A 행위의 기회비용을 계산해라. 이렇게. 물론 이제 자료는 다 줍니다. 자료는 다 주고 이제 A 행위의 기회비용을 추산하시오. 이렇게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됐다 합시다. 자, 그러면 이거 공식적으로 안 하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공식적으로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으로 접근하기 바랍니다. 자, 무조건 기회비용 계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2가지 비용으로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2가지 비용으로 공식입니다. 공식. 2가지 비용으로 구성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회계학 비용, 명시적 비용, 실질적 비용 다 같은 말입니다. 또 하나는 기속 비용, 암묵적 비용 이렇게 부르는데 이 2가지 비용으로 구성될 수가 있다. 공식으로 생각해서 공식으로. 어떤 행위의 기회비용을 계산해라. 회계학 비용과 기속 비용으로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무조건. 공식이. 그럼 이제 하나하나 보면 됩니다. 요거는 무슨 비용이고, 그럼 요건 무슨 비용이냐? 그죠? 요건 무슨 비용이냐? 말 그대로 회계 비용. 요거 한다고 실제로 들어간 비용입니다. 요거 한다고 실제로 들어간 비용. 요거 A 행위 한다고 실제로 들어간 비용. 그게 회계학 비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밥 사 먹을 때 밥값 내야 되죠. 옷 살 때 옷값 내야 되죠. 학원에 수강하면 수강료 내야 되죠. 영화 보면 영화 관람료 내야 되잖아요. 어디 놀이공원에 놀러 가면 입장료 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실제로 들어간 비용.
그게 회계학병입니다. 요 B행위나 C행위 말고요, A행위 하는데 실제로 들어간 비용, 그게 회계학병인데, 자, 요거부터 철저히 봅시다. 요거 A행위 하는데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반드시 존재합니까? 우리가 회계학병이 반드시 들어가는 행위만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낮잠 잔다 집에서, 집에서 그냥 논다, 여가 즐긴다, 이런 것도 경제행위입니다. 그럼 집에서 낮잠 잔다, 집에서 그냥 논다, 여가 즐긴다, 이거는 회계학 비용이 없잖아요.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없잖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요거 하는데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반드시 있는 게 아니고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없으면 없어요. 추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없는데 왜 추산합니까? 자, 그러면 있는 경우다, 이제. 있다면, 자, 요거 하는데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학원 수강하는데 수강료를 냈단 말입니다. 있다면, 자, 있는 경우는 또 무조건 기회비용에 추산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경우는 딱 요 문제를 잘 보고 생각해야 돼요. if, 자, 있는데 요거 한다고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있었는데, if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A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자, if입니다. 이 사람이 요 A 행위를 안 한다고 했을 때, 그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이 사람이 반환받을 수 있는 돈이냐, 반환이 되지 않는 돈이냐, 요걸 또 구분해야 됩니다. 반환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내가 식당에 가서 오늘 점심 식사하실 거 아닙니까? 식당에서 그 밥값을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무슨 된장찌개를 시켰고, 된장찌개가 5,000원이다. 5,000원 이제 된장찌개를 시켰어요. 시켰는데, 요리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거 내가 못 먹겠다, 이거. 이럴 때, 그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돌려받을 수 없는 거죠. 5,000원은 이미 내가 그걸 안 먹는다 하더라도 5,000원은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주문을 했는데 아직 요리되지 않았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 된장찌개 말고 다른 거 먹자. 칼국수 먹자. 다른 집에 가자. 그래서 주문을 취소합니다. 그러면 그 5,000원은 내가 쓸 수 있잖아요. 반환이 되고 내가 그 식당에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 5,000원을 다른 식당에 가서 칼국수 사는 데 쓸 수 있죠. 그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경우에 반환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반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경우에 기회비용이 추산이 될까요? 어느 경우에 기회비용이 될까요? 반환이 되는 경우만 기회비용이 됩니다. 네? 왜? 반환이 되니까 내가 그 5,000원을 내가 그 식당에 안 주고 내가 반환을 받아가지고 칼국수를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칼국수를 포기하고 된장찌개를 먹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칼국수가 포기되고 있는 거죠. 반환이 되는 경우만. 그래서 반환이 되는 경우만 기회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환이 안 된다. 내가 이거 된장찌개 안 먹겠다. 그럼 5,000원을 내가 가지고 다른 거 쓸 수 없잖아요. 무조건 그 식당에 줘야 돼요. 반환이 안 돼. 그럼 그 5,000원은 날아간 겁니다. 다른 거 포기한 게 없는 겁니다. 반환이 안 된다면은 포기한 게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반환이 안 된다면은 기회비용에 추산해서는 안 됩니다. 잘 생각하세요. 그 반환이 되는 경우만 기회비용이 추산이 되고요. 반환이 안 되면은 기회비용에 추산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요 용어도 꼭 알아두세요. 반환이 안 되는 경우는 무슨 비용이랄까요? 바로 매몰비용입니다. 매몰비용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물에 가라앉아 버렸다는 겁니다. 물에 가라앉아 버렸다. 썬크 코스트라는데 매몰비용이면 절대로 기회비용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매몰비용이면 절대로 기회비용에 추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학비용이라고 해서 이거 한다고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있는데 이거 무조건 기회비용이 되는 게 아니란 거죠.
반환이 안 되는 경우는 매몰 비용이면 절대로 기회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반환이 되는 경우만 기회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요거 행하는데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없다면 기회비용이 없는데 뭐 기회비용입니까? 그러니까 없으면 할 필요도 없고요. 요거 하는데 핵의학 비용이 언급이 돼 있다. 요거 하는데 핵의학 비용이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추산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 상황에서 이 사람이 A 행위를 안 한다고 가정한다면은 이 돈을 돌려받아가 다른 데 쓸 수 있는가? 다른 데 쓸 수 있는 반환되는 돈이면 기회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반환이 안 되는 핵의학 비용은 매몰 비용이고 절대로 기회비용이 돼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딱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뭔가? 기속비용 요놈이 뭐지? 요거는 요거 한다고 못한 다른 행위들이 있죠, 이거. 내가 경작 수강한다고 못한 뭐 영화 보는 거, 아르바이트 하는 거 이렇게 언급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경작 수강할까, 영화 볼까, 집에서 놀까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경작 수강하는 때문에 못한 다른 행위들이 있죠, 이거. 요것들의 가치입니다. 요것도 포기한 거 맞죠? 경작 수강한다고 수강료도 포기했지만 물론 수강료가 매몰비용이 아닐 때요. 매몰비용이 아닐 때 그것도 포기했지만 내가 경작 수강한다고 아르바이트 못한 것도 포기하는 거고 집에서 노는 것도 포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포기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기속비용입니다. 타, 포기한 B나 C의 가치가 됩니다. 그게 기속비용입니다. 기속비용. 이렇게 머릿속에 공식적으로 두 개 딱 생각해서 기회비용, 핵약비용, 기속비용. 핵약비용은 요거 하는데 실제로 들어간 비용 있나 없나 따져가 이리 하고 기속비용은 뭐냐? 요거 행위한다고 다른 못한 행위들 요것들의 가치가 기속비용입니다. 요거는 저는 요걸 언급을 했는데요. 출제 문제가 나오면 출제자들이 단순하게 한다고 요런 걸 언급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수강료 얼마짜리 경작 수강하는 데 들어가는 기회비용을 추산해라. 이렇게 돼요. 그럼 경작 수강한다고 뭘 다른 거 포기했는지 말도 없어요. 그렇게 단순하게 낼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문제 푸는 거니까 이게 언급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언급이 없다면은 저는 언급했어요, 지금. B행위 못하고 C행위 못하고 경작 수강했다. 언급했어요. 그 언급이 없다면 없다고 보면 돼요. 없으니까 추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언급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있다면 이거는 무조건 추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추산해야 됩니다. 요거는 매몰비용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속비용에는 매몰비용 개념, 매몰비용은 핵약비용에만 존재하지 이 기속비용에는 매몰비용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언급이 되어 있다면 무조건 추산입니다. 자, 그럼 거의 다 됐습니다. 무조건 추산하고요. 만약에 이제 요것도 if 이 사람이 A 행위를 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 B 행위와 C 행위를 다 할 수 있는 경우는 자, A 행위를 경작 수강 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이 B 행위나 C 행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경우는 당연히 두 가치의 합을 추산해야 되고요. A 행위를 안 한다고 했을 때 B나 혹은 C 어느 하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뭘 기회비용에 추산해야 될까요? A 행위를 지금 하는데 이 사람이 A 행위를 안 한다고 했을 때 B나 C 어느 하나를 해야 될 때는 뭐를 기속비용에 추산해야 됩니까? 두 가치 중에 큰 가치가 기속비용입니다. 두 가치 중 큰 가치가 기속비용이 됩니다. 이렇게. 이거 적어두세요. 이거 책이 없잖아, 지금. 연습장에 적든지 책 옆에다 적든지 적어두세요, 이거. 책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요거 우리가 이제 훈련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예제 6개는
여러분이 그 풀이 다 있잖아요. 이거 쉬는 시간에 바로 해보시고요. 저는 Q&A 문제를 직접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이러면 5페이지 보세요. Q 문제. 실전에서 나왔다고 치십시다. 이길동군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간당 2만 원의 보수를 받는 취업기회를 포기하고 대학에 입학하여 시간당 등록금 1만 원을 내고 대학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이길동군은 1시간에 수업을 빠지고 극장에 가서 5천원의 관람료를 내고 영화를 보려고 한다. 이길동군이 영화를 관람하는 것의 기회비용이 얼마인가? 이때 수업을 빠짐으로써 미래에 초래되는 손실의 가치는 5만 원이고, 그리고 이길동군이 영화도 보지 않고 수업도 듣지 않는다면 낮잠을 잘 것이라고 하며 3천원을 주면 낮잠을 안 잘 것이라고 한다. 자, 이런 문제가 실제로 출제가 됐다 합시다. 자, 요게 이 사람 영화 보는 것의 기회비용을 추산해라 이랬어요. 이거 공식에 맞춰서 해봅시다, 여러분. 이 문제에서 그 출제자가 언급한 거는 영화를 볼까, 경제 수업을 들을까, 집에서 그냥 낮잠 잘까, 이 세 개를 언급하고 있죠, 지금. 맞잖아요, 지금. 경제 수업 들을까, 영화 볼까, 또 그 단서에 보면은 집에서 낮잠 잘까,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 중에 경제 수업 안 듣고, 낮잠 안 자고, 영화를 보러 간다. 영화의 기회비용을 추산해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 공식 보면서, 이 컨닝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실제 나오면 공식으로 갑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공식 2개 있다. 공식 있더라. 회계학비용, 기속비용. 다 해놓고. 회계학비용과 기속비용. 이렇게 놓고 이제 2개 추산하면 됩니다. 회계학비용 얼마입니까? 5천원이죠. 그리고 지금 영화를 보고 있습니까? 5천원 내고 이미 들어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있어요, 없어요? 아니잖아. 영화를 보려고 한다 했잖아요. 그럼 아직 5천원 지출 안 된 거 아닙니까? 요거 매몰비용 아닙니다. 그래서 매몰비용 아니니 요 5천원 들어가야 돼요. 다음 기속비용은요. 기속비용은 경제 수업의 가치나 낮잠의 가치더라 이거죠. 영화 본다고 못한 경제 수업이나 낮잠을 포기했잖아요. 요것들의 가치가 기속비용이다 말인데, 요것들의 가치가. 그러면 언급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추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 영화 안 보면 경제 수업 들으면서 낮잠 잘 수 있어요, 없어요? 2개 다 할 수 있어요? 어느 하나만 해야 돼요? 수업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하시잖아요. 수업 들으면서 낮잠 잘 수 있죠. 2개 다 할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어느 하나만 해야 되죠. 경제 수업 듣거나 아니면 집에서 낮잠 자거나 어느 하나를 해야 돼요. 어느 하나를 할 때는 요 2개 어느 하나를 해야 될 때는 2개 중에 큰 가치가 기속비용이 되죠. 그럼 경제 수업의 미래 가치는 5만 원이고 낮잠의 가치는 3천원이라고 언급되어 있죠. 그 출제자가 다 얘기했잖아요. 수업을 빠뜨림으로써 미래의 손실 가치는 5만 원 이래 놨죠. 그럼 수업의 가치라는 거죠. 그리고 낮잠은 3천원을 주면 낮잠을 안 잔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낮잠에 대한 가치를 3천원을 평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3천원을 주면 낮잠을 안 잔다 했으니까 낮잠의 가치를 3천원을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3천원이고 가치가 이거는 5만 원이죠. 그럼 큰 거 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화 보는 것의 기회비용은 5만 5천원이 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 캐시 문제가 기회비용 일반 사례 계산 문제 중에 가장 고난도라고 보면 가장 고난도. 이렇게 출제된 게 가장 고급 난도입니다. 그럼 앞에 여러분, 앞에 그거 한번 보세요. 시간당 2만 원의 보수를 받는 취업기회 포기하고 대학에 입학하여 시간당 등록금 1만 원, 이런 것들은 왜 추산 안 합니까? 왜? 이 사람 대학 안 다니고 취업하면 시간당 2만 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이다. 또 등록금 1만 원을 내고 다닌다. 이런 거는 왜 추산 안 합니까? 자, 2만 원의 보수를 받는 취업 기회를 포기하고 요거는 지금 추산할 이유가 없는 게 지금 이 문제가 취업을 할까 대학을 다닐까 이거 선택 문제입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취업을 할까 대학을 다닐까 이 선택 문제가 아니다 말입니다. 대학을 이미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상황에서
영화 볼까? 와, 영화 참 재밌는 거 나왔다 하는데 영화 볼까? 경제 수업 들을까? 낮잠 잘까? 이거 선택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취업기회 2만 원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럼 등록금 1만 원은 왜 고려 안 합니까? 매몰 비용입니다. 여러분, 경험 많이 해봤잖아요. 등록금 내고 수업 땡땡이 쳤을 때 등록금 돌려줍니까? 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등교를 안 하고 영상 강의하니까 이제 저 대학교 협회에서 이제 등록금 좀 일부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그냥 수업 들을 때 내가 그냥 자진하여 수업 안 듣고 영화 보러 갔을 때 등록금 돌려줍니까? 안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등록금은 매몰 비용입니다. 그래서 추산 안 한 겁니다. 그 앞에 그 꼬시놓은 거요. 출제자가 2만 원, 1만 원 그런 거 다 꼬시놓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답이 5만 5천이고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이 사람이 이길동 군이 대학을 다니는 것의 기회비용 추산해라. 이러면 얼마겠어? 다시 한번 문제 보래. 이 문제에서 내가 약간 빠져나와가지고 대학을 다니는 것의 기회비용 추산해라. 이러면 또 생각하신다. 또 복잡하게. 공식 있잖아요. 무슨 공식? 공식으로 접근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야 복잡 안 하죠. 회계학비용, 기속비용. 공식 적어놓고 시작하십시오. 회계학비용, 기속비용. 회계학비용은 얼마입니까? 10,000원. 시간당 따졌을 때 10,000원. 이거 매몰비용 아니죠? 대학 다니는 것의 기회비용 이랬다. 그러면 대학 아니면 이제 취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대학 아니다. 대학 다니는 거, 취업하는 거 두 개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대학 다니는 것의 기회비용이 회계학비용 10,000원이죠. 등록금 10,000원이죠. 만약에 이 사람 대학 안 다니면 그 10,000원 등록금 안 내도 되는 거고, 만약에 냈다 하더라도 중간에서 자퇴하면은 그 수업 일수만큼 남은 만큼 돌려받잖아요. 자퇴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등록금 내놓고 중간에 자퇴하잖아요. 그러면 그 남은 일수에 대해서 등록금 돌려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매몰비용 아니에요, 이거? 10,000원 넣고, 그 다음 기속비용 얼마예요? 이거 2만 원이다. 취업하면 2만 원 벌 수 있는데 그거 포기했잖아요, 2만 원. 그래서 대학 다니는 것의 기회비용은 3만 원이 됩니다. 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면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제 문제 6개는 풀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세요. 공식 적어놓고 시작하세요. 네모칸 2개 적어놓고 시작하시란 말입니다. 이렇게. 그 훈련해야 돼요, 훈련. 자, 1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끝났습니다. 1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끝났단 말이에요, 지금. 기회비용 일반 사례 계산 문제. 자, 그럼 좀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